인간관계에서 상처를 한번 받고 나니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난 그래도 나름 잘 살라고 사는데. 삼재인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참 이게 그런 말이 돼요? 우리는 계속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여러 사람의 모임에서 가라앉는 분위기가 싫어 분위기를 띄우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때는 푼수 같고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 경험인 것도 같은데 제가 어려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거든요. 아버지 장애가 있었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장애 때문에 어두워지진 않았어요. 그건 20, 30%.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족의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더 과하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엄마가 이제 저 아버지 술 먹고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국민학교 때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서 눈이 커져버렸어요. 제가 원래 눈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미어캣처럼 된 거예요. 미어캣처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막 마당에다가 신발장에다 자기가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신발장에 박고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봤어요. 그걸 실제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안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션까시나? 우리 아빠는 야 저거 액션인데 그리고는 또 동네 가서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한 12시 넘으면 아버지 주무시고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요. 근데 김미자는 저한테 야 이 겁쟁이 같은 새끼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겁쟁이야 이 새끼야, 따라와. 지금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3, 40년 지나서도 어떤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면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맞고 있을 텐데 평생 내가 여기서 웃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더 힘들어야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지. 이런 무의식.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불안하니까 계속 일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허상입니다. 제가 불행해야 엄마한테 죄책감을 더는 거, 이거 허상이에요. 제가 잘 살아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계좌이체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최고 아니에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계속 자기 삶을 궁지로 몰아가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바고 그게 자식이 원하는 바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허상에서 10년, 20년 상에서 갇혀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어머니처럼 감정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밝음을, 어둠을 직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라앉는 분위기가 왜 싫겠어요? 정말 제 정확한 마음이에요. 고요하면 나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는 고요하거나 분위기가 편안하면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분위기를 띄워야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엄청 잘 지내요. 유후! 그럼 사람들이 어머니 너무 밝으시다. 밝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난 미친년인가? 정신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모습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도 모르겠고.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정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와서는 딥 클렌징. 저녁에 와서 뭘 하라고요? 딥 클렌징.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메이크업은 지울 정도로는 하시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귀찮다고 클렌징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하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하고 또 해버렸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피부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클렌징 좀 안 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에게 뉴트로지나 딥클렌징 CU 가서 뉴트로지나 딥클렌징을 사면서 클렌징 하면서 아 그래 마음을 클렌징 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 이런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사실 딥클렌징이에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직면하는 거 어머니는 클렌징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조금 하세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은 기초 화장과 딥 클렌징, 색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끔 색조를 쓰되 딥 클렌징과 기초가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피부에 좋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30, 40대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 승진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는 저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자꾸 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나요? 네. 이용을 당한 적이 최근에 있으셔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용을 당했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도 제가 못 믿겠어요. 네. 제가 몇 달 전과 최근에 느끼는 감정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번,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 전 그건 뭔 반응이에요 도대체? 뭐, 와 이런 것도 아니고 오 나름 살아나가네 아주 아이고 내가 이 나이 50 이제 뭐 50 가까이 되셨다고 하니까 근데 50 가까이 우리가 됐는데 쟤는 뭐 이용할 가치도 없는 애야 뭐 건덕지도 없고 나이 50 됐는데 뭐 헤쳐먹을 것도 없고 쟤는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자기의 시간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용할 만한 그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에 어떤 충실함이나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제일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사기칠 매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삶이 안정적인 사람. 그럼 사기꾼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쟤는 내가 사기칠 것도 없고 삶이 너무 균형이 좋아. 그러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사람이 싫고 내가 싫어지잖아요. 내가 너무 멍청이 같고 병신 같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러는 것 같냐면 여러분 화토 쳐봤어요? 많이들 쳐보셨네요. 자 화토 칠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투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영화에 보면 헬멧을 쓰고 여기 그 바이저라고 하나 이거 탁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내 패가 여기에 비춰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어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끄집어내 버린 거예요. 내 패를 보여줌으로. 내 패를 안 보여줬으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 주위에는 왜 자꾸 이런 것들만 꼬이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의 합작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 헬멧을 벗고 화투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만났다가 이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적에 이별을 많이 경험하고 거부를 많이 당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특별히 우리의 부모에게서 뭔가 안정감 있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외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게 깊이 있고 끈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 친구와 누구와 인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잠깐 머물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정말 진심이었을 그 한순간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하면 너무 화를 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영원한 사랑의 그 근원은 사실은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그 무작위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아니면 신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의 종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구멍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너무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되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사람을 너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판사님들하고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김 선생은 대중을 많이 만나니까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판사들이 일할 양이 한국보다 적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계약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은 계약서를 반드시 쓴대요. 그리고 그걸 공증을 받는데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친구, 형제, 가족, 사업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계약대로 되지? 처음에 말한 대로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썼어. 그냥 구두로 했다고요, 한국은. 그래서 연예 매니지먼트도 우리 믿어?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지 마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되게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러면 광고 이거 CF 들어왔는데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나하고 그럼 얼마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제 섭섭해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더 잘 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런데 우리 한국은 계약서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를 썼어야 그 둘의 관계를 더 지켜줘요. 그 계약서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게 하고 분쟁도 빨리 끝나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써버렸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서든 어떤 일종의 그 계약 같은 거를 서로 해놔야 오히려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PD님들한테 PD님 나 이거 김창옥 TV 잘 되면 나 진짜 나 그냥 섭섭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7% 떼준다. 광고를 너희들이 물어오면 내가 몇 프로를 떼준다.
내가 물어오면 몇 프로를 뗀다.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그 계약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약과 정을 상반된 관계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법정으로 오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판사 그분들이 자기네가 다 서로 구두로 했으니까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문서도 안 남겨놨죠. 음성도 남겨놓지 않았죠. 그러면 뭐 법정에서 막, 아 형님이 건 안 해서 가? 뭐 싸우고 뭐 감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법리 판단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 4차 걸 다 가지고 와서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게 문서든 관계에 무엇이든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로 이렇게 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엔 넘어가야 나중에 더 안 좋은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빨리 하세요. 위자료 얼마 줄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정 없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시간 지나보세요. 말로 한 정은 더 큰 분쟁을 일으켜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흔히 말해서 의지는 종교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과한 칭찬과 과한 신뢰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목말랐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오면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든 종교든.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아요. 사람들의 결핍이 보이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내고 막 충성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몰렸다가 또 그 공동체에서 또 뭐 어떤 일 생겨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나가가지고 막 야 그 진짜 나 김창호 그 새끼 나 진짜 완전 나 이제 오은영 박사님으로 바뀌었어 나 이제 진짜. 어떤 법이나 뭐 하나님이나 그런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저는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모자라면 좀 감싸주고 좀 덮어주고 그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하십시오,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조 법칙이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사분들이 또라이 그 약간 그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이제 잘 보여야 되게 싶다가도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상대편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트집을 잡으면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시를 했다가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가서 아부 아닌 뭐 아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면 자기 혐오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다 안 돼가지고 거의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는 분석해 보면 이런 거래요. 스트레스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로 최종 값이 결정된대요. 이거 되게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그 상사나 그 환경이잖아요. 자, 그 환경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서로 곱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환경에 나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곱하기를 해서 최종 값이 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다. 근데 그 현실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에 대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제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내리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을 좀 하는 게 있고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해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상군, 중군, 하군. 그러니까 15m 이상으로 가면 상군, 한 7m에서 10m 중군, 뭐 5m에서 한 7m 하면 하군. 저는 1m에서 3m 그러면 똥군이라고 해요. 그냥 1m 그냥 안 빠질 정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깊은 곳에가 보통 씨알 굵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 어디든요, 씨알 굵은 걸 따려면 깊은 곳에 그게 있더라고요. 고객 감동이든 그 상사한테 내가 뭐 감동을 주든 뭘 하든 그렇게 하려면 되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뭘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그냥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 아니, 나도 진짜 공부하고 쎄 빠지게 해서 나 여기 들어왔어. 나도 사랑받고. 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현실은 바다와 같아요. 숨을 참아야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참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귀가 아파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기압이 엄청 눌리는 게 심하거든요. 그럼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1m에서 3m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을 못 가는 거예요. 귀가 아프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 이 의지가 없잖아요. 귀가 더 아프고 잘 안 나아요. 근데 저분이 나 좀 이상해.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래, 나 저 사람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 괜히 나한테 안 좋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나 더 잘해서 나 저 사람 더 밑으로 들어가서 나 내 전복 딸 거야. 이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요, 귀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근데 그 의지 없잖아요. 더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나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물의 깊은 느낌을 딱 보는 순간 노이로제가 확 걸려버려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상사하고만 옆에만 가도 난 긴장되고 불편하고 몸에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 버리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고, 뭐 잠이 잘 안 오게도 되고, 신체에도 변화도 생기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정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건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숨을 참고. 근데 그 숨을 참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쉬는 게 뭐냐? 자기가 너무 좋은 곳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일을 하면 힘들지만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뭔가 내가 숨이 쉬어지는 그 느낌인 그것과 중간중간 숨쉬로 여기를 이제 커넥팅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도 숨 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삶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숨을 너무 안 참으려는 사람과 숨을 참고 숨을 쉴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이게 다 숨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기 싫은 거, 그걸 억지로 참아야 되는 거, 참다 보니까 숨에 문제가 생겨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선생님께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이 수압을 견디고 들어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물 밖으로 나갈 거니? 그걸 본인한테 일단 한번 질문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본인이 죽을 만큼 숨을 참아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가져오냐? 아니에요. 죽을 만큼 참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때 이직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죽을 만큼 참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직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이 안에 노이로제가 더 확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럼 내 30대를 망치네. 짜증나 그 새끼.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와도 그 사람은 계속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그 사람이 따라붙어요. 귀신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물리치는 건 내가 숨 참고 숨 잘 쉬어서 의지를 갖고 그 사람 내가 갈 수 있는 깊이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건 아부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봐요. 이건 아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닷속 협곡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그 잠수하는 능력을 처음으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봐도 돼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도라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 들어가 보자.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산소통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중간 숨 쉴 만한 거.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일. 그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생기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잘 되잖아요. 내 인생의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나 30대 때 나 그 사람하고도 했었어.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한번 찾아온 협곡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너무 힘들다. 그럼 전 올라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근데 아니다. 나 이 말을 들을 때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협곡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내 살 길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한번 받고 나니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생겨.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삼재인가? 9수 지났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건 재수가 없고 삼재나 9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일에 진심이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난 그래도 나름 잘 살라고 사는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당신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리이자 위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면? 삼겹살 먹다 깨달았어요. 삼겹살 언제 뒤집는 줄 아세요? 한쪽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만 삼겹살을 뒤집어요. 누가 삼겹살이 뒤집혔다는 표현을 씁니까? 고기가 익어간다라고 말하죠. 삶은 뒤집힌 게 아니죠.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 상처를 한 번 받고 나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고기를 한 번 뒤집고 나니 핏기가 사라져 갑니다. 참 이게 그런 말이 돼요? 삼겹살을 굽다가 고기를 뒤집으니 핏기가 사라져 갑니다. 관계를 맺고 다시 고기를 굽는 게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이거 해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고기를 다 굽겠어요? 그런 고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고기 좀 잡숴본 분은 다 알아요. 소고기는 3번, 돼지고기는 4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살고 삶이 뒤집어졌을 때 다시 진심으로 이 삶을 구워낼 그 진심의 열 에너지를 어딘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면 겸허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마구마구 솟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겸허하고 겸손한 게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그때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고기가 익어졌을 때 삶을 힘겹게 구워가는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지금 브루스타가 떨어져 가는구나. 간당간당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도움이 필요했던 나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구원이 필요했던 나를 내가 찾아가는 거죠.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